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핵심 쟁점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의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진성 씨가 이제 증언을 했죠. 네. 그 김진성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기억에 없는 내용의 증언을 본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여기서 고의거든요. 뭐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이제 김진성 씨에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유죄에 대한 교사죄를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준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인이 신청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신청한 증인을 신청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을 것이다. 본인의 유리한 것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김진석 씨의 유죄만 인정이 된다면 교사죄는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도 자연히 딸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오늘 재판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러 보수 패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민주당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의 기억에 대해서 되살려달라. 보통 위증에 대해서 옆에서 교사한다는 거는 사실의 기억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를 순수하게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사실 확인인지 아니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어떤 그런 뉘앙스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양극단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는 하나, 지금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많은 부분 내려졌던 통계치가 있어서 유죄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점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과 여러 가지의 어떤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무죄가 나올 공산이 있다. 그 중간의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는데 오늘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리더십과 대권 가도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인지 다시 한번 조기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위증 교사죄라는 게 위증죄가 이제 성립이 될 때 가능한 건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위증죄 성립 요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이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진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의 그러한 협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억을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환기시켜달라. 있는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불리하게 진술되고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용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요 문구만 보면 위증 교사 혐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당시 그래서 범죄 사실 소명됐다고 영장 전담 판사서 봤지만 전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위증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문구 하나를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볼 때 위증을 했다는 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허위의 진술이냐 여부를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 말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게 위증죄의 성립에 무조건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보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위증교사 재판의 핵심 증거인데요. 이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 내용인데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지금 저 녹취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그 내용인데 이 녹취록 내용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가 쟁점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갔을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의 초반에 보면은요, 김진성 씨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변론유지서를 보내주겠다. 한번 기억을 환기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통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전화를 해서 변론유지서 봤냐? 그랬더니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김진성 씨가 처음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합니다. 예.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돌아가신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돌아가신 김 시장님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출석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두 번째에 있어서는 출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답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김진성 씨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인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변론유지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처음에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증인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드시 김진성 씨의 어떠한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차 신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판에 김진성 씨가 결국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유죄로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 증인들의 증언과 또 녹취록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오늘 재판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 때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거거든요. 어떤 형량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월에서 3년 가중 구간 중에 네. 최고의 이제 그 형량을 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만한 인자가 없거든요. 저희가 집행유예를 그냥 법문상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집행유예를 붙일 만한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범행 후의 정상, 예를 들면 범행 후에 자백을 한다든가 반성한다든가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동기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위중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집행유예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실형이 나올 것 같고 약 한 8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게 되면요. 예.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가 2년간 흘러가면 이 형이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7년 3월 3일 기준으로 선고권이 있게 돼요. 피선고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잡한 이 정치적 앞날이 또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검찰이 항소할 여지는 있지만 그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선의 피선거권만을 위한다면 본인의 만약에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형량이 될 수가 있죠. 예. 참 이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속내 복잡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당내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또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서영주 대변인, 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의 말의 결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게 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로 간에 우리 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를 네. 뭐 한 목소리로 내자 이런 뭐 함의는 없었다고 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요즘에 좀 단어가 거칠어요. 그래 보여요. 네, 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법사는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체제의 부족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사법부의 재판부를 비판한 건 아니다. 그런 이 사법부의 어떤 미진한 시스템을 악용해서 현 정부가
그러니까 현 정부라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겠죠.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결국엔 사법살인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김민석 최고께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메시지의 톤다운이 있었으면 전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불필요하게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오해를 준다는 거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이 듣기에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순화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지도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안에서 뭐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장외에서도 민주당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4차 장외 집회를 이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1심 선고 이후에 열린 장외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나 펄펄하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 있어서는 일단은 참석자들이 굉장히 좀 줄어든 것이 육안으로도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계속되는 어떠한 지도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시키면서 지금 지도부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올라가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만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파란 옷을 입지 말아라. 그리고 당기를 들고 나오지 말아라라는 것들도 이미 하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저기에 파란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이 당직자라든지 그리고 극성 당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해 보인다. 지금 저 주말에 있어서의 집회가 그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완전히 인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의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자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냥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어서의 집회는 오늘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고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 집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저 집회 이전에 민주당에서 그 당원들에게 내린 공문이 알려졌었잖아요. 파란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지침이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집회에 파란 옷을 입지 않은 분들도 솔직히 당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규탄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는 양측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해왔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는 엊그저께까지 해서 4차였습니다. 이 합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상황은 이걸 민주당이 정치 집회로 주도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집회 참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와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규탄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이 다만 집회 형식으로 모이지 않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여론 자체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이걸 방탄용으로 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게 방탄 집회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집회를 하면 할수록 그 양형에 더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칠 거다. 그러면 도대체 집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런 비판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한 어떤 국민 여론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시민 참여가 돋보이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마 민주당이 집회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조직적 이 동원을 하든 안 하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만드는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저희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도 소식들 중계해 드리니까요. 같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작성된 1000여 개의 글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될 만한 글 자체가 극히 적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익명해서 당 대표나 또는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했는지 그거를 색출하는 그러한 것들은 당 게시판의 익명성이라든가 운영 원칙에 있어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저 설명을 다시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된 글들이 1000건이 넘는데 그중에 극소수만 정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고 그건 한동훈 대표 명의로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뭐 색출에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거는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썼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색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명의로 된 글은 본인이 이제 경험자니까 본인이 안 썼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혹받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 가족분들이 과연 이 글을 썼는지 여부입니다. 안 그러면 도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분들께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더라 또는 안 썼다 하더라 썼다고 하더라 이거부터 밝혀놓고 나서 그다음에 썼던 글 등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다음 단계에서 어떤 해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원들이 판단합니다. 저 부분을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글 내용이 상당히 수위가 높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당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을 옹호한다든가 대통령실 비난한다든가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의 간극을 넓히려고 하는 이런 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도용됐는지 먼저 일단 밝혀져야 되잖아요. 도용됐으면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당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이건 한동훈 대표가 해주셔야 돼요. 저기 언급된 우리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 그다음에 가족들 입장에서 대답을 안 하더라.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괜히 더 큰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굉장히 속 시원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윤계에서도 그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 갔느냐.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대단히 똑 부러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입증이 된 의원이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 이게 곤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친윤 쪽에서는 잘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까지 버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을 때 친윤계 쪽의 비판의 입장이 참 공색해질 수 있고 좀 명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메시지 톤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끊고 안 가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닮은 꼴이 있다면 검사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증거 있냐?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지 않냐. 결국엔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생겼을 땐 바로 그걸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라는 점은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 수 배워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논란을 보면 이런 사례가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10,0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을 다 조사해서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썼나 안 썼나 그걸 색출하자는 작업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 게시판이 안에서는 뜨거울지 모르나 국민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참 한심해 보일 것이다. 빨리 정리를 하는 것들이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가 아니다. 쇄신할 때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래서 누가 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지난 15일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원 게시판 논란조차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불필요한 일로 자중질환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개인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가족이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사실 저는 약간 실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당무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있어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만이 뭐 조사 당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을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고발인이 이 사건을 고발을 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혐의로 지금 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밝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고발이면 명예훼손이 같은데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보다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이 댓글을 누가 작성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직접 작성했다면 정치적 문제일 뿐이지만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인지한 가운데 누군가가 댓글을 조작할 의도를 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의 영역이 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이 후자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온적이어서 적극적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발인 조사에 의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서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당사를 바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도 돈봉투 관련해서 또 의원회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이 경찰의 수사를 보면서 과연 이 우리 수사기관의 법 집행이 공정하냐 아니면 선택적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이런 의혹이나 의문 제기를 스스로 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과 서영주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조기현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과는 이어서 사회 토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